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체제를 대놓고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중 갈등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은 미중 간의 분쟁의 발단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화 전략이 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 정부에 와서 터졌는데 그 내면을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성장을 추구했었죠. 그래서 좀 저부가가치 산업은 이제 이머징 국가로 내보내면서 미국은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을 끌고 가면서 소비 시장도 키우고 본인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안했었죠. 그래서 이 질서하에서는 이머징 국가도 좋고 미국도 좋고 서로 호혜 문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4차 산업 목전에 뒀는데 이제 부딪힘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오지 못했는데 잠깐 뭐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가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GDP의 일정 수준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고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 GDP 수준의 60%까지 넘어서고 또 이제 맞부딪힌 분야가 4차 산업 분야에서 부딪힌 거죠. 미국이 그동안 계속 그 새로운 산업의 분야는 계속 지배적 우위를 갖고 왔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거를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찌감치 중국몽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광양회를 좀 더 끌었어야 되는데 일찍 좀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1대1로를 통해서 세계화의 야욕을 드러냈죠. 시진핑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하고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나타난 거고 사실 지금 문제는 그냥 다 예견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크게 소리치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려면은 조용한 가운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서로 이렇게 대놓고 비방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각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내국의 문제가 있죠. 미국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가상의 적이 필요했고 그게 중국으로서 딱 좋았고 중국 또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는 어떤 가상의 적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내부 결석을 다지는데 크게 불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제는 미중 문제는 아마 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전제는 그동안 미국이 WTO 가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소비 시장과 저가 상품의 공장쯤으로 여겼던 중국이 이제 미국과 위상을 같이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위치에선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올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지 새로운 질서가 나올 텐데 그 새로운 질서가 나올 때까지 이런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폼페이오의 발언 영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 보시는 분들도 좀 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이 좀 과하게 하면은 과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과장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반발이 좀 클 것 같은데 중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중국은 이제 반응 정도만 하죠.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우한에서 발생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증명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두 가지 축 아니겠어요? 책임론과 배상론. 그래서 이제 배상론으로 해서 주권 국가는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본시장은 조금씩 좀 충격을 먹는 일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가 네. 오늘 좀 제법 조정다운 조정을 받으니까 투자자분들은 또 마음이 심쿵하시죠. 근데 돌아보면은 지난 8주, 9주 동안 상승폭은 전 세계 1위, 코스닥 시장은 특히 전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였던 거고 그만큼 목표가 대비 아웃퍼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달 전을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10% 변동이 있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 수준의 어떤 조정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조정이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핑계가 오늘 중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성장률 제시 미제시라든가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이제 타이틀로 달았을 뿐이지 시장은 조정받는 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미국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내 50개 주 모두가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긴 하잖아요. 네. 이런 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 그럼 이어갈 걸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시장은 실물하고 꼭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산시장은 실물과 같이 가는데 대부분 일정 구간에서는 자산시장 특유 고유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이 좀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죠. 락다운이 돼서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성장을 좀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인 거죠. 미국 시장이. 여타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시장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자금이 몰리는 거는 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고 또 안전자산을 원하면 달러밖에 안전자산이 없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필요 없고 달러, 온리 달러였던 시기가 이제 한두 달 전엔 그랬죠. 다 달러면 확보하려 했는데 이제 그 안전자산 최우선 선호는 이제 벗어나서 위험자산도 가는데 그럼 어느 시장이 좀 비교적 그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냐? 미국 시장이 매력적인 거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그동안 최근 한 4, 5년 동안 아주 글로벌리로 독보적으로 차별적 성장을 이룬 배경은 그 자체의 뭐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남의 거를 좀 뺏어서 갖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제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 사상 최대의 호황기에도 미국의 감세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겠죠. 재정이 악화됐다는 거는 미래 세대의 부를 땡겨서 현 세대가 쓴 거죠.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죠.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냅니다.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결국 이 달러는 전 세계에 유통을 해서 미국의 물가 압력을 전 세계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통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보는 통화를 폭증을 시켰는데도 물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아주 그 경제학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셰일 가스를 추출을 함으로써 그동안 미국은 달러의 안정성을 이제 국제 그 오일 가격에 연동시킴으로 해서 오일 가격은 달러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달러 가치를 안정시켰는데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독립을 해서 오히려 수출까지 하니까 산유국들이 누려왔던 부가가치를 또 미국이 갖고 간 면이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싫다. 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에 와서 해라. 리쇼어링을 정책을 통해서 미국만이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지표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아마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 그다음에 미국 외에는 아무도 없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한 바퀴 더 돌아서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까를 본다면 아마 여태의 제국은 개방적일 때 항상 최전성기였고 폐쇄적일 때부터 제국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아메리칸 드림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미국에 가서 너희들의 꿈을 실현하라는 그런 개방형 국가였는데 이제는 다 막고 있죠. 네. 과연 미국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자본과 인적 재원을 막아놓고 그 비싼 교육비와 그 비싼 의료비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마 미국 자체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이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일시적으로 빛날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쯤이 그럴 때가 아니냐. 아마 3, 4년 후, 5년 후에는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뭐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눈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연 이 풀어놓은 통화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지금 굉장한 케인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통화 팽창을 시켜놨는데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는 희한한 상황. 근데 통화는 반드시 그 끝이 이제 프리드만 학파가 돌아올 거예요. 그 끝은 항상 인플레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인즈안이 퇴장할 때는 항상 인플레를 통해서 퇴장을 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강력한 디플레나 강력한 인플레나. 아마 바라기는 적정한 물가 상승을 통한 적정한 유지를 원할 텐데 그게 통제가 가능할지 글로벌리로 만약에 그 통제의 끈을 놓는 순간에는 굉장한 충격이 올 텐데 자산군별로 보면은 자산은 크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 커머더티 이 정도로 나누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과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주식을 비교하는데 지금은 채권이 그냥 제로금리예요. 그리고 주식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일득의 이론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국가별로 6%에서 8%는 나옵니다. 채권은 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죠. 상대적 우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 현명한데 이 변동성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마음은 그랬죠. 위기 때. 야, 금리도 없고 부동산도 불안하니까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으면은 연 내가 기대하는 수익 한 5%, 10%는 주지 않겠어? 라고 해서 들어온 자금이 요새 이제 못 견디고 팔죠. 그래서 옆에 뭐 반짝반짝거리는 뭐 이런 종목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는 건 좋은데 잘 준비가 됐냐는 건 꼭 반문을 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기업을 잘 알고 삼성전자의 강점은 믿음이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삼성전자는 하방은 제한해 줄 거다. 그래서 변동성을 막아준다면 그냥 나 삼성전자 넣고 1년 있다가 5% 10% 나오면 찾을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걸 원했다면 그걸 실현하는 게 맞는 거고 중간에 나의 마음이 변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찾았다면 그거에 수반되는 변동성, 즉 위험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꼭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모더나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아주 들썩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아비간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둘 다 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잡기 힘들다는 거는 다 알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변형이 자유롭게 유지되는 바이러스고 RNA 변형을 통해서 계속 변형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타겟이기 때문에 이걸 고정화시켜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중간에도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풍토병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달고 사는. 네. 그런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다 끝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 단계로 들어가면 치료제가 나오기 위해서 임상 단계를 들어가다 보면 환자가 모집단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모집단을 통해서 임상 데이터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내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사실 넌센스인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문제는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 재개를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 경제도 계속 멈추면 그 자체로 죽으니까 경제 재개도 해야 되고 코로나도 컨트롤해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제 이게 문명사적 사건인 게 우리 인류 문명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고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아마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또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나 이런 부분은 그냥 짧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많고요. 시대적 그런 흐름 속에서 항상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대단한 주식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은 인터넷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면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 대표하는 주식은 생각보다 연속성이 꽤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왜 내가 갖고 있는 싼 주식들, 저평가 주식들이 엄청 많거든요. PBR이나 퍼로 봤을 때 엄청 싼 주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는 지금 상황은 그런 과거의 평가잣대로 하기에는 발행된 통화량이 기존에 쌓아온 자산 가치를 좀 위축시키고요. 상대적으로 다 눌려있기 때문에 요만큼 도드라진 성장만 나와도 성장은 크게 보이는, 그래서 성장주가 엄청 크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은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상장사 실적이 발표됐는데 코스피 상장기업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장중 2,000선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랠리가 계속 이어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1사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감익이 상당히 됐죠. 30% 정도의 감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익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중간재 산업들, 이를테면 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이런 부분들의 감익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익이 됐는데 코스닥 기업으로 가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 위주로는 주가 상승이 차별적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숲을 보기보다는 좀 나무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숲을 본다는 거는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물 같은 그런 급락장이 겁나서 이제 그 거실을 보면서 그 위기가 오는가를 볼 때 돋보기 쓰고 이제 거실을 보는 건데 2달 전에 위기를 듣고 V자 반등한 장에서 여기서 다시 더블자로 간다? 논리에 좀 비약일 거예요. 이렇게 이 디플레이션을 이기려고 엄청난 돈을 뿌려서 올려놓은 거를 다시 내려간다면 뭘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거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위안화가 기본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가장 중요한 지금 지표인데 중국 위안화가 안정이 돼야만 달러 베이스에서 이머징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만약에 7.1 위안대에서 위로 솟구치는 일은 잘 없겠지만 솟구친다면 이머징 국가는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늘 환율이 다시 1230원대 후반으로 가던데 생각보다는 좀 가파뤄요. 1230원 언더에 가면 좀 편안한데 아마 우리 시장이 오늘 충격을 먹는 그 정도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장드는 섹터, 특히 진단 분야는 거의 압권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차별성 성장을 갖는 쪽을 좀 보자. 전체를 보면은 약해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강한 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코스닥도 한번 보면요. 코스피보다는 나은데 역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IT 분야가 선방했다고는 하는데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코스닥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 낙관주의자 쪽에 서면은 보입니다. 비관주의자 쪽에서 보면은 사실 다 나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왜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1위에 상승을 했을까요? 사실 주식시장은 그 집단 지성이 모여서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1인이 이 가격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높은 가격에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니까 오르는 건데 그 이면에는 나빠 보이지만 좋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진단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몇천 프로 지금 폭증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해서 결제주나 이런 쪽도 폭증하고 게임주, 뭐 그 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쪽도 집에 있으면서 HM날 소비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홈쇼핑, 그러니까 이제 뭐 쿠팡, 새벽 배송 이런 것들 많이 오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축이 되는 반도체 투자는 생각보다 더 빨리 집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히 나쁘다고 볼 게 없어요. 나쁜 쪽을 보면 나쁜데 좋은 쪽이 굉장히 많고 기회는 그쪽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찾아보면 기회가 많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또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뭐 진단 키트, 진단 시약,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 있는데 2분기에도 그러면 좋은 성적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겠죠, 진단업체는. 네. 두 번째는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금까지 의료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폐쇄적이었고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진 의료 시장을 부러워했고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대단한 인프라를 가질 것이라라는 이제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환상이 깨졌죠. 네. 저렇게 형편없는 의료 시설과 사람을 길바닥에 놓아서 다 그 치료도 못 받고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아마 의료시장 체계 자체가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의 시장. 그러니까 뭐 사전에 미리 진단해서 예방하는 건 의미 없고 병 걸려서 아프면 와라 치료해 줄게가 이제 지금까지의 의료 환경이었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상당히 진단 시장 쪽으로 사전 진단 쪽으로 아마 이전이 될 거예요. 그 국가 재정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배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국내에 최근에 이제 해외로 우리나라의 의료 장비나 진단 키트 수출이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어렵게 철옹성 같았던 가장 큰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침투가 돼 있는 거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진단 쪽에 커질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 상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 진단 시장이나 뭐 그 항생제 내성 시장 이런 시장은 성장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 시장이 열릴 때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 누구냐? 시젠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기업은 뭐 코로나에 수혜받는 게 아니라 거의 기업사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개념은 위대한 기업을 찾는 건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번 일을 통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이 들어올 거고 그 영업이익을 통해서 또 R&D 투자를 하던 대로 할 거고 그 R&D 투자를 통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파이프라인이 하나둘 성과가 나오면
이미 항생제 진단 시장에서는 출시돼서 나가고 있죠. 그럼 시장 커지는 만큼 수혜를 받을 거고 항암 진단 시장도 지금은 규제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맡겨서 더 뻗질 못하는데 이 규제가 풀려서 이 시장을 온전히 누린다면은 전혀 다른 기업이 되겠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